당정청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적극 활용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2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당에서 당적을 옮긴 4선의 한성규 의원이 대표로 추대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대한신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오늘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함께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총선 전략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야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신종 코로나 국회 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복주의를 조속히 열어 검역법을 비롯한 감염 예방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인구 밀접 지역에서의 선거 운동은 당분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정청은 검역과 방역 강화, 감염병 진단과 치료 장비 보강, 방역 인력 충원, 피해 기업을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 등의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엔 긴급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요식, 숙박업 등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피해 기업의 국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미루고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당정청은 검역체계 개편과 감염병 예방 방안을 담은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감염병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향후 감염병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4.15 총선부터 적용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양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한국당이 오늘 오후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표는 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한성규 의원이 맡았습니다.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조훈현, 김성찬 의원이 각각 내정됐고 이 외에도 최연애 의원까지 4명이 당적을 옮깁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일제히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킨 여당에 맞설 묘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둥지를 옮겨 합류한 분들이 많은데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 세력의 고육지책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정당 번호 몇 번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당은 최대한 앞쪽 번호를 받아야 지지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2번째 칸에 기재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내용을 겪고 있긴 하지만 현재 3당으로 19석을 유지하고 있어 이보다는 의원 수가 많아야 합니다. 국가보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오는 15일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으로 의석수로 보조금을 받다 보니 이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의원 꿔주기 꼼수를 이용한 정당법 위반이라며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꼼수냐 묘수냐, 여야가 미래한국당을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새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탈당과 거센 사퇴 압박에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3의 길을 멸망하는 우리 국민의 영혼을 정치가 저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른미래당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지난 1년간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당을 지킨 이유입니다. 사면초가 위기에 빠진 손 대표가 꺼내든 카드는 통합입니다. 제3지대 중도 통합을 위해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과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주 내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합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정치적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호남계 정당들과의 통합으로 호남계가 주류인 당권파 의원들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손 대표의 통합 구상이 실현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먼저 최측근이었던 이찬열 의원에 이어 김성식, 김관영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데다 나머지 호남계 지역구 의원들도 탈당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3당 합당이 된다 해도 호남 정당에 그치고 안철수 전 의원을 뺀 도로 국민의당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손 대표가 통합 카드로 바른미래당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또 호남 통합 열차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상대당 대표를 고발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간 고소고발 난타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당의 운영은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황 대표가 한국당 불출마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을 적극 권유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당은 허위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한국당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은 입국 금지를 주장했다는 내용은 가짜 정보라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후보자 간 고소 고발이 난무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상대당 대표까지 맞고소하는 등 어느 때보다 격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서초동으로 넘기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권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양당이 아닌 정치인들이 서로가 싸우고 헐뜯는 비난하는 이러한 정치 풍토가 조성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을 무더기로 기소해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검찰과 사법부 의존이 심화되면서 정치 실종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매우 비상하게 움직여야 하는 절박한 시기라며 당장 국회를 열어 관련 상임위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총선 준비를 위한 정치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회부터 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부터 지키기 위해서 당장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 명령인 혁신과 통합을 이뤄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정권 심판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며 한국당이 정권 심판의 분노한 민심을 받아낼 큰 그릇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자 도생하다가 보면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면 다 죽는 것이 선거입니다. 정의당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생기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박지영, 이소희 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21대 총선이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정당들이 지금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 심사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또 이제 인재 영입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박지영 기자, 현재 경쟁력 테스트하느라고 조사하고 있는 후보군들은 이미 각 정당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한 사람들이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당의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예. 거쳐야지만 이제 민주당이라는 그런 이름을 당명을 달고 예비 후보로 지금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자격 있나 판정이 아직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민주당 후보 자격 검증 절차를 건너뛰고요. 예. 지금 서울 강서갑에 그 공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그 소속으로 그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려면 먼저 당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민주당 공관위에서 내일 검증 소위를 열어서 이제 정 전 의원을 이제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 내일 정 전 의원이 당 후보 경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아마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통과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당 후보 검증위가 그 후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 전 의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객관적인 검증 기준도 있지만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 그렇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 전 의원 그 성추행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관련해서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투 논란이나 부동산 투기 논란 등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당의 방침과도 좀 대치가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영입 인사 원종건 씨 데이트 폭력 의혹으로 탈당했었고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결국 출마를 포기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공관위원장이죠. 원혜영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좀 의견을 밝힌 게 있습니다. 예. 그 정 전 의원에 대해서 공관위원들이 시대적 상식과 감각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그 공관위 내일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공천 심사 방향에 대해서도 밝힌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갖고 후보 경쟁력을 공천 심사의 그런 절대적인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기도 한데요. 그 민주당 그 현역 단수 후보 지역도 모두 다 그 공천 적합도 심사를 다 하겠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요. 여기서 만약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그 전략 공천 검토하고 아니면 또 추가 공모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 출마를 준비했던 지역이죠. 전북 군산 지역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출마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원혜영 공관위원장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면서 당에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최 전 총장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없는데요. 좀 지역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혼외자 논란 때문에 예.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실제 등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소희 기자, 한국당 얘기 좀 해보죠. 한국당 역시 오늘도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여부. 이게 지금 험지로 나가겠다고 했던 것이 지난달 3일인가 뭐 그랬죠? 네, 4일입니다. 4일인가. 네. 예, 그럼 한 달이 지금 넘었는데 네. 이거 어디 나갈 건가 누가 결정하나요? 본인이 결정하나요? 아니면 당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 예. 공천을 맡고 있는 이 공관위의 의견을 좀 거치는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관위에서 관련 언급이 됐나요? 네, 관련 언급은 되긴 됐었는데요. 이제 포괄적인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예.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네.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이 열린 게 5차였었죠? 네, 오늘 6차 회의를 6차. 진행을 했었는데 황 대표 출마 지역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이 황 대표의 현지 출마 선언이 곧 종로 출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컸었는데 예. 종로가 정치 1번지이고 또 과거 대권 유력 주자들의 출마 지였기 때문에 황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심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고심을 거듭하는 사이에 이낙연 전 총리 또 새누리당 전직 대표인 이정현 의원이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죠. 예. 네, 황 대표가 오늘 출마를 선언을 했어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한 발 늦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네, 뒤늦게라도 이 종로 출마를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고민할 것인지 차라리 불출마를 선언할 것인지 이 황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전 대표를 한 적도 있었죠? 네. 대표 한 적도 있었는데 본인 출마 선언하고 나서 한국당에서 내면은 자중질환 분열 안 된다라는 선언까지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근데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좀 네. 지켜봐야겠군요. 예. 네. 네, 아무래도 뭐 황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자신의 총선 행보는 뭐 당 전체 전략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기는 험지를 찾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실제로 당 내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황 대표가 여기에서 낙선을 하면 이 한국당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또 대권까지 바라본다면 한국당에 또 딱히 유력 주자가 없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또 황 대표가 이 전 총리에게 패하지 않겠느냐 이런 한국당의 위기감이 또 있으면서 당내에서는 차라리 불출마가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를 대비해서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홍정욱 전 의원 등이 종로 출마 대타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끝난 이 공관위 회의에서는 다른 인물 출마에 대한 좀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황 대표 그 출마 여부를 두고 포괄적인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견은 모아지는데 누구로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정하지 않는 게 주목을 끌게 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네.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걸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군요. 한국당 공천 상황 지금 여야당들이 모두 지금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던데 네. 한국당 현재 현역 의원 여론조사도 좀 진행이 안 됐고 아직도 공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천 배제 기준조차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현역 의원 평가에도 좀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황 대표와 이 김영우 위원장이 TK 물갈이를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TK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특히 권역별로 컷오프 비율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항의가 큰 상황이라서 공관위가 정했던 이 공천 배제 기준이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이 한국당의 1차 공천 신청이 오늘 마감되는데요. 오늘 마감이 되나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공천 신청 현황을 보고 한국당은 공천 방향을 좀 세부적으로 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오늘 그런데 공관위 성과도 있었습니다. 부적격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요. 이 부동산 투기, 이 불법 증식이나 증여를 말하고요. 탈세, 음주운전, 국적비리 이 네 가지를 발표하면서 20대 선거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민주당 전략공천 지역 제주 갑에는 또 송재호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출마를 하겠다고 또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지역 예비 후보들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오늘 민주당 복당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송 전 위원장 국가균형발전과 그 자치분권의 가치를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며 제주 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제주 갑 지역 그 현역인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인데요. 아, 그 지역이군요. 네.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지역.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비 후보들 반발이 거셉니다. 현재 거기에 그곳에는 박희수, 문윤택 예비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그 송 전 위원장 출마가 기정사실화되자 그 문윤택 예비 후보는
공정한 경선을 하자며 100% 국민 경선 투표 방식으로 경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고 원칙이 분명해야 승패와 관계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느 당이든 간에 최종 아마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저런 불만들이 나오면서 아마 갈등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공약은 그래 지금 꾸준하게 당에서 발표할 수 있는 거니까 발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소희 기자. 네. 오늘 지금 한국당 발표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바이러스 대응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네. 한국당이 이번 주만 이 2개 안전 공약을 내놨는데 그저께 이 여성 아동 안전 공약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 안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국을 감안한 듯 이 감염병 대응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감염병 종합 대책 마련부터 질병관리청 독립, 또 치료제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약개발단의 발표 들어보시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 정책 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 5대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또 이 한국당이 제2의 이국종 사태를 막겠다 이런 취지에서 권역 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담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은 사태 극복을 위해서 헌혈 캠페인까지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헌혈자가 크게 줄었다고 네. 합니다. 그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자 어제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그 영입 인재들이 직접 팔을 걷고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당에 건의를 해서 이뤄진 건데요. 그 영입 인사의 좌장격인 소병철 전 고검장, 그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또 평소에 꾸준히 헌혈에 동참해온 11호 영입 인사 최기일 건국대 경임 교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네, 영입 인사들이 지금 헌혈에 앞장서는 역할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때문에 각 정당의 의학 분야에 전공했던 의원들이 최근에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에서 취재하고 계시는데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영 이소희 기자였습니다. 요즘 일상에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인데요. 국회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소비자는 매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제나 배송도 빠르고 간편합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34조 5천여억 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소비자를 찾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야 하는 상황.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광고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과다 청구하는 등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논란이 됐습니다. 입점 판매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고비나 판매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일 많고 일방적 책임 전가, 수수료 차별 취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이 돼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전자상 거래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이 제정된 이후에 생겨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전자상 거래법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법안이고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는 전자상 거래법에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제명해서 소비자자를 빼고요. 중국처럼 전자상거래법으로 만든 다음에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적을 명시를 하고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대규모 통신 판매 중개 거래에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전자상 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데가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신 판매 중개업자들도 역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에서 우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비와 판매 수수료가 오프라인 대형마트보다 낮다며 규제가 온라인몰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치현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장 제출 거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당대표단 주요 당직자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요구를 거부한 것은 그만큼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장 제출 거부가 추미애 추 장관의 단독 지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를 밝혀 위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21대 총선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여론 왜곡과 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단속 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개소식 이후에는 투표 과정에서 쓰일 분료기 등 선거 장비도 시연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5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당대표에는 한국당에서 당적을 옮긴 한성규 의원이 추대됐고 사무총장에는 조은현 의원, 최고위원에는 김성찬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또한 한국당 최연혜 의원도 미래한국당행을 결정함으로써 한국당 의원 4명은 오늘부로 당적을 미래한국당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북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의를 느끼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정의란 무엇이고 미래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한국당은 당초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에 이적시킬 계획이었지만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현재는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차 데드라인은 오늘 15일 정당 보조금 지급 전까지고요. 최소 5명의 현역 의원이 있어야 5억여 원 정도의 경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관건은 투표 용지에서 얼마나 앞번호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한국당의 목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 2번째 칸 더불어민주당 바로 아래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기준 바른미래당의 의석수 그리고 앞으로 통합이 예상되는 제3당의 의석수를 지켜봐야 하고요. 또 현재 당내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의 이적을 꺼리고 있어서 몇 명이 당적을 옮길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래한국당 의석수를 높이기 위해선 한국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의 공천 배제를 당한 의원들까지 모두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만치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한국당은 과연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투표용지 2번째 칸에 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오늘 주요 당직자를 새로 임명하고 제3지대 통합 구상을 밝히면서 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권파 의원들은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찬열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김성식 의원, 내일은 김관영 의원이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됐던 김성식 의원이 오늘 바른미래당은 수명을 다했다며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서 내일은 김관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의원은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는 물론 이찬열 의원마저 당을 떠난 상황에서 이제 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탈당의 선거는 무소속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어제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미래당은 오늘 김성식 의원과 내일 김관영 의원의 탈당으로 의석수가 17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이딴 탈당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당의 체제를 전면 재정비했고요. 이어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 통합과
새로운 미래 세대와의 통합이 끝나면 저희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바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 내부의 거센 퇴진 압박에도 손 대표는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탈당 도미노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손 대표는 호남 기반 정당과의 통합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한 가운데 여야 모두 대한의사협회와 번갈아 회동을 갖는 등 감염증 전파 상황과 방역 대책 논의에 적극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특위는 오늘 오전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유입 감염,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하고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상희 특위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 밤낮 없이 애쓰고 있다며 공항 검역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신종 코로나 대책특위도 대한의사협회 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을 들었습니다. 한국당 코로나 대책특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고, 의협은 후베이성으로 국한한 위험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이달 중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초당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위기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여야가 협치를 통한 찰떡 공조를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당내 신종 코로나 대책 태스크포스가 오늘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서요, 국내 신종 코로나 관련 대책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제1야당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한국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TF위원장이신 신상진 의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도 바쁘시겠지만 요즘 더 바쁘시겠습니다. 네. 예, 뭐 선거도 못하고 지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한의사협회 상황실 방문해서 피해 상황 살펴보셨는데 거기서 확인해 본 국내 상황 어떻던가요? 예, 뭐 상당히 아주 위기 상황이고요. 또 3차 감염 또 제3국을 통해서 또 들어온 또 18번, 17, 18번 네. 감염 사태라든가 상당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선을 따라서 접촉자 관리 추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심각함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이제 신종 코로나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오늘 퇴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국내 확진자 중에 퇴원이 결정된 게 이번 처음인데 또 오늘 보니까 치료제 관련 브리핑도 있던데요. 의사 출신이신 위원장님께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해당 환자가 퇴원을 해도 안전한 건지 또 전반적으로 국내 지금 이제 그 의료 상황 국제적인 여건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좀 듣고자 합니다. 예, 지금 그 잠복기에도 이제 감염 전파가 된다고 이제 학계에서 발표가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해서 이게 회복기에도 이게 전파가 된다는 또 전문가 의견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좀 처음에는 무증상자가 전파가 안 된다고 또 하다가 또 인정하는 또 상황으로 접어들고 또 회복기, 그러니까 완치가 됐다는 거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의학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치료를 잘해서 뭐 완치되는 것은 저희가 참 다행스러운데 그 완치됐다고 하는 것을 중국도 그걸 가지고 너무 선전을 하는데 완치하는 문제는 확산을 막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완치 후에도 다른 형식으로 관리하겠죠? 네, 그건 뭐 관리를 당분간 아마 퇴원을 하더라도 해야 될 걸로 알고 뭐 그 정도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 의료 상황 국제적으로 비교한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일본도 결국은 우리보다 더 확진자가 많아졌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수가 이제 어느 순간에 급격히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의학 수준이 메르스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치사율이 한 50%까지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한 20%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 수준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치료율은 높은데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이제 비교적 젊은 층에서 이제 감염자들이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역사회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네, 당정청은 오늘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가용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주장하는 제한적 입국 금지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많은 감염자들도 잠복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마 다니고 있을 텐데요. 근데 중국에서 후베이성만 차단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해외 사례도 지금 71개국에서 중국 전역에 대해서 입국 금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항공편을 운항을 취소한다거나 금지시킨다거나 이런 상황들인데 좀 더 이 방역 대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은 이 전격적으로 좀 과하게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당정청에서 중국 입국자들 앱을 설치해서 위치 추적한다 그러는데 사실 3박 4일 이런 식으로 여행 온 중국 사람들 경우에는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시키고 위치 추적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정부 당국의 이 대처가 상당히 뒷북치기고 아주 미온적이고 대단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한국당의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비난을 위한 비난은 멈추고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과 계획 어떠신지요? 예, 정부에서 제대로 초동 대처도 미흡하게 해서 이런 사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제대로 좀 하면서 야당의 비판을 비판이 정쟁적이라면 여당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야당이 방역 원칙이나 전문가 입장을 수렴해서 지적하고 또 제안하는 것을 정쟁이다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여당의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로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초당적 대처에 대해서 정부에서 피해 보는 자영업자라든가 또 환자 또 병원 문 닫는 여러 가지 업자들, 자영업자나 이런 데 대해서 저희도 전격적으로 협조하고 또 그런 예산을 쓰는 데 대해서도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초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는데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좀 더 중국에서 입국하는 하루에 11,000명씩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후베이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5개성 또 중국 전역에 이게 전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대책이 너무 중국 눈치 보기로 부실하지 않겠는가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 저희도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한국당 오늘 출범했는데요. 여당은 코미디 같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면서 또 민주당과 정의당, 미래한국당 창당 추진 황교안 대표 고발했는데요. 야당들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이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사실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제1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으로 처리해놓고서 이런 또 여지가 생기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여권에서 범여권에서 이런 준연동 비례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 법의 합법적인 틀 내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고자 판단을 받고자 하는 한국당이나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대해서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상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신종 코로나 대책 TF위원장이신 신상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오늘은 그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함께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총선 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예. 저희도 뭐 짧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얘기하고 좀 지나갈 것 같은데요. 예. 어제 날짜로 이제 호비성을 방문했던 외국인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고 더 확산해서야 대해서 전부 전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안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제재 조치가 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일본이 우리와 동일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교역을 가지고 많이 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 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 거냐, 어느 정도 선에서 꺾일 거냐 하는 부분이 고려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더 많은 지역 또는 뭐 중국 전역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상태가 아직까지는 위험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계속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 단계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였다. 이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또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군요. 네, 우리 그 장성철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확대해야죠. 확대해야 됩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그물망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고기 잡을 때 그냥 낚싯대를 몇 개 하는 것보다 넓은 지역의 그물망으로 확대해가지고 잡아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원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시적이라도 중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뭐 보름이면 보름 한시적으로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감염협회와 의사협회에서 그걸 계속 권고하고 있잖아요. 우려 쪽은 되게 좀 강하게 주장하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의 말을 듣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임 주한 중국 대사는 부임 닷새 만인 어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다. WHO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밝혔는데요. 이를 놓고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얘기하면 유감이고요. 네.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경고죠. 자,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경고인데 아니 아그레망을 받지 않은 주한 신임 대사 내정자가 저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권 국가로서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미국 해리스 대사가 자 우리 남북 교류할 때는 미국과 우리 좀 상의하고 여러 가지 허가도 같이 좀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당신이 조선 총독이냐 하면서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 대사가 내정 간섭하는 식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또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우려와 또 걱정이 깊은 만큼 하루빨리 감염증에 관련된 대책을 또 내놔야 될 텐데요.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월 임시국회 열기로 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네. 어쨌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함께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염병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2월에 임시국회 열어서 검역법,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이런 법들이 지금 아주 오래돼가지고 또 뭐 다른 240여 개 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게 중요 법이 지금 됐는데 이걸 같이 통과시키기로 했고,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선거구 획정 문제. 그건 좀 뒤로 놓더라도 일단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데는 저는 뭐 당연히 협력해야 된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이것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것을 불안해해요. 사실. 여야가 최근에 협력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물론 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중국인들을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든지 예컨대 또 우리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상진 의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국회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여야 간의 어떤 협조 이거보다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한 약속을 먼저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메르스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가 안 생긴다는 건 병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응을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응을 잘한다는 얘기죠.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메르스 사태 때는요. 168명의 확진자와 38명의 사망자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아니 지금 국가 방역의 최고의 사령탑인 질병관리본부장을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비전문가인 행정부 관료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본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 사령탑인 국립보건원장 1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뭘 배웠습니까? 아직도 방역망을 촘촘하게 해서 환자를 격리해야 되는데 격리하는 거 5일 이상 걸렸습니다. 메르스 사태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정부는 본인들이 먼저 약속한 시스템부터 구축을 해라. 그런 다음에 야당의 협조를 구해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강철 선생님 지난주에 하신 말씀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예방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고 지금 이제 다른 말 지난주에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렇게 평가하셨죠. 이때까지는 선방하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방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하고 지금의 신종 코로나를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동일하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국민도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방역망이 완전히 뚫려 있었고 그다음에 그 슈퍼 전파자로 해서 이분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병을 감염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방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부족한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메르스 사태하고 동일하게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평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자꾸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하시죠. 이거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메르스 사태는요. 2015년 5월 10일에 발생해가지고 8월 30일인가요? 그때 이제 종료가 됐는데 대략 한 4, 5개월 정도 걸렸어요. 지금 이거 발생한 지 지금 보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메르스 사태 때 벌어졌던 일들과 지금 보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같이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최종적으로 종결 선언이 났을 때 그때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도 사실은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그리고 임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메르스 사태 때 했던 거에 국제적인 어떤 현상과 지금의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교해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도 확진자가 생기고 그걸 관염이 2차, 3차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때 메르스 사태 때 이랬으니까 지금하고 너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결국은 이 관련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감을 보낼 것인가라는 건데요. 최근에 주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과 리얼미터 둘 다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또 여당에 대한 지지도 둘 다 좀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포함해서 같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정 부분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렇게 크게 미쳤다고 보지는 않는데. 전반적인 민심은 어떤 게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있다 보니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도 함께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제 신종 코로나 문제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도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지금 크고요. 실제로 자동차 업계나 유통업계 같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돼서 마무리가 잘 되면 저는 이 지지율 자체의 변동은 또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이 시점에서 나온 것이 끝까지 갈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을 잘 정리를 하면 그냥 본전, 그냥 별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갔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이 만약 관리가 잘못돼서 비극적인 일이지만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은 지지율은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1%였다가 한 달 보름 지나서는요 29%까지 떨어졌어요. 확진되니까 위기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더 시기를 좀 두고 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앞서서 신상진 의원 인터뷰할 때 제가 이제 미래한국당에 대한 네. 야당들의 심지어는 고발 조치까지 들어간 상황 물어봤는데 그런 반응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고발 조치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정당법 42조에 의하면은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승낙 없이 당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면은 이거는 위반이 돼요. 근데 하지만 한성규 의원이나 뭐 조은영 의원이나 자기가 자진해서 그 당에 입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 건수가 안 돼요. 고발 차원에 있겠고 또 반발이라든가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은 본인들이 비판할 수가 있죠. 왜냐? 저걸 안 만들면요. 대략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가지고 30%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을 때 대략 10석 내외의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럼 미래한국당 하면은 한국당은 10석 가져가고 자기네들은 못 가져갑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은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그 자구책으로 저런 행위를 한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약간의 편법성인데 그것을 저렇게 같은 정치를 하는 정당들이 저렇게 비난하는 것은 좀 도의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관련해서 수없이 논의를 하셨겠지만 오늘 특별하게 또 한 게 오늘 공식 출범한 데다가 또 이제 한선교 지금 그동안의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이 여기 대표로 이제 갖는 것을 계기로 해서 논란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성교 이제 대표가 되셨죠.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구설수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당의 어떻든 전면의 대표로 나서는 것이 과연 이 당의 어떤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장 소장 말씀처럼 이게 위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충분히 저는 거긴 동의해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의석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 이런 이미지는 탈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그건 감수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미래한국당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확고한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 당에 대해서 지지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중도층이 과연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도보수 통합을 위한 혁통이 이달 중순 창당을 목표로 내일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열흘 안에 신당 창당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보수 통합 논의가 더 늦어지면 동력이 좀 반감되면서 통합 자체가 좀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뭐 선거 연대의 뜻을 모을까요? 모아야죠. 안 모으면은 본인들이 배지를 당선될 수가 없는데 모을 거라고 선거 연대라면 보이고요. 후보도 아니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아니면 저는 통합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안 되면 선거 연대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대표가 곧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거기서 새보수당이 이제 요구할 거예요. 자, 우리 8명 의석수 어떻게 공천 보장해줘라. 우리 지분 보장해줘라. 그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떤 답을 주느냐가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 많은 것들이 합의됐습니다. 통합신당은 5인 지도체제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황교안, 유승민 대표는 그 지도체제에서 빠진다라는 것. 그리고 2월 20일 날 창당을 한다. 이런 대략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합의된 거고요. 한국당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최고위원도 2명 더 늘리고 공천관리위원도 한 2명 더 늘려서 그 사람들의 좀 여지를 남겨두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요즘 진행되는 상황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통합신당이 만들어질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당이 안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대는 할 겁니다. 아하. 어떤 형태로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실 본인들의 그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쪽이 다 나오면 결국은 양쪽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거연대는 분명히 할 거다. 통합까지 갈 거냐는 아직 미지수다. 공천 문제 말씀하신 저도 동의해요. 공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결국은 통합이 가장 키가 될 겁니다.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을지 하는 부분. 그 단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의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선거연대 쪽으로만 끝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당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급속하게 지금 통합 추진 경우에 따른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 이른바 안철수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3세력 중에서 주목하는 부분 어느 쪽이십니까? 장성철 소장. 저는 그래도 안철수 신당이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파급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나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이제 연합체가 될 텐데 호남 지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민주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신당과 하는 그런 3당 합당에 대해서는 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는 않고요. 안철수 신당은. 어쨌든 안철수 신당은 중도 실형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양극단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가장 크게 결집하는 선거가 되겠지만 그래도 저놈들 너무나 싸우는구나. 좀 그만 싸워라 하는 중도 보수층, 그다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될 건데 그 정도의 지지율은 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15% 정도 지지받는 정당 가능성이 있다. 10% 내외 정도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최 교수님은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정도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예전에 나왔을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까지 나가시고 대선 후보도 뛰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뛰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치력과 지도력 자체가 상당히 저는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그 높이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근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다른 큰 정당들도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졌죠. 근데 다른 큰 정당들은 지지층이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근데 안철수 물론 전 대표 지지층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중도 지정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많이 마음을 뺏겨서 떠나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15%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짧게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과 같이 하느냐를 안철수 대표가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 그 당시 만났으면 당시 좀 우리랑 같이 중도 실현정당 만들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았으면은 국민들의 평가가 새롭게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더 이제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오늘 창당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선임을 했는데 몇 명 보니까 네, 별로 그렇게 저희가 확 주목을 끌만한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아까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되려면은 앞으로 발군에 좀 분발을 좀 해야 되겠군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겨울 끝자락에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쯤에는 이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린 눈과 비가 강추위에 얼어붙으면서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